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6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일상 감염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당국은 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 어제 좀 줄었었다가 오늘 또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이 주말 지나고 나서 주 초반에는 좀 감소를 했다가 또 이제 주 중반, 주 후반 되면 다시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걸 주간 단위로 좀 뭐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증가세 더 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줄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네. 방역에 대한 지침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활동하는 것. 근데 여기 변수가 뭐냐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수요일이어서 네. 그 전후에 연휴를 끼고 여행 가시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오늘부터 해서 또 연휴를 즐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지난 8주 동안의 패턴을 보면은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560명에서 610명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신이 진행돼서 안전한 또는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지만 방역을 지키신 분들이 안전한 반대로 방역이 무너지면서 위험한 분들이 상쇄하면서 마치 이 냄비에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어떨 때는 살짝 넘치는 것 같아서 네. 위험하지만 어떨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하지만 지난 8주간을 비교해보면 방역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큰 유의미한 어떤 수치상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백신의 진행률을 보면은 이게 과연 OECD 국가의 예방접종률인가 하는 면도 있지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그동안은 준비와 기초적인 것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해서 네. 6월 정도 되면은 아마 7월부터는 의미 있는 변동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다만 여기 변수는 뭐냐면 의미 있는 변화, 즉 500명대나 300명대라고 하는 기준보다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예. 방역의 수준을 낮춰서 마치 네. 미국이나 기타 다른 국가에서의 그것을 우리나라의 방역인 것으로 착각하고 이 방역이 된 지침을 낮추게 된다고 하면은 예. 그거는 7월, 8월이 되면 물론 계절적 요인도 따뜻해지긴 하지만 네. 또 냉방이 되면서 안에 밀집돼서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를 위해서는 백신. 그래서 한 7월 정도가 되면 떨어질 거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유의미한 변화가 7월쯤부터는 있을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7월부터 개편된 거리두기를 이제 시행할 예정인데 그럼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건 괜찮겠습니까? 이 거리두기 개편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해서 1.5단계, 2.5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세요. 이미 익숙해졌죠. 익숙해진 상태. 따라서 새로운 거리두기 안이 지금 어떤 것인지 전문가분들은 대략 뭐 380몇 명, 700 몇십 명 이런 게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공포되거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100%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될 걸 생각되고요. 예.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보는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따라서 다음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을 중심으로 하고 2020년 7월이 아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의학적 측면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일이잖아요. 네. 뭐 일하러 나오셨지만 지금 많은 분들은 쉬고 계시기도 하고 또 월, 화요일 연차를 내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휴일이 생기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인파들이 많이 몰리게 될 경우에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해서 구경을 하고 여행을 다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휴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수요일인데 월화 연차 내고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물론 이제 법회 가신 분도 있지만 예. 가족끼리 또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야외에 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많은데 최근에 보면 야외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일단 첫째는 야외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 물론 실내보다 야외가 좀 더 개방돼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비말에 의해서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외니까 괜찮아, 마스크 벗고 또 야외니까 괜찮아 하면서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이런 개인 방역을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을 느슨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지인 간의 만남을 하시면서 개인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좀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전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사된 내용을 보면요. 집단 감염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건 결국 지인, 가족, 이런 분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인이나 가족들을 만날 때는 대부분 경계를 좀 늦춥니다. 제가 말하는 경계라함은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경계를 늦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니까 괜찮겠지. 내가 아는 가족인데 설마 저분이 감염이 됐겠어? 근데 잠복기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이 됐을 확률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모임이 잦아질수록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마스크 벗는 일 정말 네. 가능하면 없어야 돼요. 밥 먹을 때라든지 정말 불가피하게 벗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벗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가능한 한 뭐 4명, 5명 이상 지금도 못 모이잖아요. 네네. 그런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는 분이라 하더라도 늘 평소에 잘 아는 지인이라 하더라도 경계심을 늦추는 것은 네. 바이러스 감염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야외에서는 실내에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야외에서 우리가 계속 좀 주의해야 될 점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고요. 또 이게 야외여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좀 간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실내, 실외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현재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실외 활동, 환기가 되고 2m 이상의 거리가 떨어진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의 비말 확산, 원칙과 그 규칙에 따라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용이고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돗자리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돗자리를 깔게 되면 돗자리에 4분 정도가 앉게 되면 그 상황에서 최지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아는 사람, 보통 우리가 소셜 버블이라고 하는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중에 무증상 확진자가 있다고 하면은 돗자리 안은 바로 지척 간의 감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물론 환기가 되기 때문에 비말이 확산되더라도 감염의 확산 가능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네네. 우리가 보통 야외에서 2명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산책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취식을 하고 30분 이상 같이 보통 돗자리 문화 같이 앉아서 네. 있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실내에서의 위험보다는 덜하지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진 않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가급적 너무 가까이 계신다라든지 뭘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강의 치맥 문화 네. 이 부분은 이제 더위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한강변의 그 더위를 씻으러 찾으러 나가시는 가족분들에 대해서 2019년 이전이면 인터뷰 나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음주라든지 또는 실내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야외에서 또 야외인 경우에는 단속 인원이라든지 이것 방역의 지침이 지켜지는 걸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좀 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걸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시민들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일단 어느 정도 캠페인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 어떤지 좀 그 짚어주시죠. 시민 반응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거의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대체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느냐?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공공장소 다 문을 닫고 있고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데 그러면 야외라면 그래도 야외는 조금 더 뭐 우리가 유 교수님과 전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나가는데 그건
이것마저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또 이게 사실 이 한강이라고 하는 곳이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이런 그 야외에서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로워요. 예를 들면 뉴욕 같으면 센트럴 파크에서 음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지되게 돼 있고요. 대학 내에서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했잖아요. 대학 내에서도 음주는 금지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에서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학생들 음주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예 캠퍼스 안에서는 음주가 금지돼 있습니다. 네. 기숙사에서도 못 먹게 돼 있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 최근에 이제 손정민 군 사건 예. 관련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술 먹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문제는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한 달, 취임 한 달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방 안 할 거다 이거. 6개월에서 1년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캠페인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럼 본인이 이제 임기 끝나는 겁니다. 물론 재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원래 얘기했던 말이 실제 실행되기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시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시행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물론 서울시에서 공론화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원이나 야외에서 이게 음주를 하는 문제, 네. 이 문제는 이게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더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벗어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지금 느슨하게 했다가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 이걸 좀 강하게 해서 빨리 끝낼 거냐 아니면 느슨하게 가서 좀 길게 갈 거냐 하는 문제인 거니까 이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네. 상황과 또 이 안전 보안 문제까지 또 함께 지금 불거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추가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도착 완료를 했어요. 지금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화이자사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네. 매주 일정 분량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 분량의 한 45% 정도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나온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출시가 돼서 지금 이제 1차 예방접종분과 2차 예방접종분을 위해서 이제 네. 준비가 되고 있죠. 사실 지난 2주 동안은 이제 많은 교육과 예약을 통해서 예방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교육과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텐데요. 현재까지의 예방접종 대상자와 도입되는 순서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예약률과 그다음에 예약 후에 이행률을 감안하자면 네. 일단 6월까지 우리가 목표했던 1,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네. 들지만 예. 하지만 그 어떤 숫자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연령군, 고위험군, 특정 직종군에 대해서 필수하게 6월까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마치는 데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지금 7.3% 정도 된다고 하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2.3% 정도인데 이게 속도를 좀 더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우리나라는요 시스템으로 보면 접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의료진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상으로 보면요. 접종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주사기라든지 아니면 의료진의 준비는 저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다만 백신의 공급이 문제라고 봐요. 지금 이제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지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만 제때 딱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접종률의 상승률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중에 좀 늦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접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도 의료진들의 능력, 그다음에 그분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 백신이 원래 계획된 대로 순차적으로 들어와 주는 것. 두 번째는 접종을 하겠다는 의사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60세 이상 이제 75세, 80세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약 50% 정도 돼요. 절반 정도가 접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 예약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접종을 하려는 예약률을 끌어올리고 백신이 공급이 차질 없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접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접종률이 저는 낮다고 보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준비는 돼 있는 상태고 이게 백신 공급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외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잘 풀리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백신 예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캠페인과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접종률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0세에서 74세가 62.4% 그리고 65세에서 69세 네, 예약률이 지금 54.7% 정도 되고요. 또 60세에서 64세는 38.8% 정도인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고령층들의 그 접종을 하면 치명률이나 사망률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이 접종률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시고 예약률이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유인책들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예약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물론 온라인이나 전화나 직접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전화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폭주하다 보니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이용하기나 직접 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주로 사용하시는데 전화가 불통이 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면 막 지쳐서 더 이상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이제 80세 이 연령 더 많으신 분들을 예약 받을 때는요 실제 직접 방문해서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장들이나 이런 예. 분들이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 번 더 가동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접종 예약을 아직 안 하신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의사를 한번 확인하고 네. 받아주시면 좀 더 접종률이 올라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는 혜택을 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접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예약하고 또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여권처럼 여행을 좀 더 자유롭게 하거나 아니면 자가 격리를 좀 면제해드리는 이런 혜택들을 조금 더 확대시킨다고 하면 저는 접종률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네. 것은 네. 언론이에요. 언론이 보도할 때 정말 유병욱 교수님처럼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 잘 받아서 보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위험성이나 이런 그 부작용을 부각시켜서 그냥 뭐 부작용이 있으면 해야 되죠. 보도를 하지 말라는 네. 게 아니지만 이게 근거 없는 뭐 부작용을 너무 막 확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접종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백신에 대해서 특정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보도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약률이 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70에서 14세 그리고 65세, 69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0에서 64세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예약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는 게요.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020년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연령별로 했을 때 그 접종 의향 그리고 접종 실행에 있어서 현재 아주 유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확실치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 최근에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냐면요. 누가 먼저 예약했나를 봐요. 그래서 누가 예약을 했더라. 예. 누가 와서 며느리가 따님이 와서 예약해주고 갔더라 그러면 자녀분에 전화합니다. 너는 내 거 예약 안 해주니? 당신께서도 전화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가정에 대한 전후를 해서 네. 물론 나는 절대로 맞지 않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 가족분들과 상의하고 또 주변의 친지분들 또는 친구분들 최근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이제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은 정말 이게 대세로 돌면 예약률이 많은 쪽은 또 예약을 더 많이 하시려고 하고 네. 절대로 안 맞겠다는 분들이 많은 데는 예약률이 줄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65세 이상 분들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부터 예약률이 오르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오늘도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 만나고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오늘부터도 예약이 오를 텐데 다만 걱정되는 건 이제 60에서 64세의 젊은 분들은 예. 네. 이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때도 의향이 높지 않았고 위행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당신께서 건강하시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동의하는데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젊고 건강한 60에서 64세 분들이 이 예방접종을 하심으로써 사회의 안정화와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책임으로 좀 참여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이게 백신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순천의 일가족 7명 가운데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76살 어르신만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 겁니까? 우선 예방접종은 100%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예방접종은 건강한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큰 효과가 날 텐데요. 이전에 우리 예전에 마스크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한 지방의 다단계 판매 업체 지하에서 밀집된 곳에서 30몇 분이 계셨는데 식사도 안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끝까지 하셨던 그분 빼놓고 전원이 감염된 적이 있었습니다. 밀집된 곳에서 코로나19는 퍼진다는 걸 보여줬던 거죠. 사실 가족끼리 모여 있는데 식사하시고 담소하시는데 마스크를 76세 어르신이 혼자 끼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백신이 답이었는데요. 이 백신을 통해서 면역이 충분히 획득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셨어도 지나갔거나 또는 증식이 되지 않아서 충분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본인이 노출되었으나 발병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큰 효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어제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들 모두가 인도 변이였더라고요. 근데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들보다는 더 위험하다, 치명률이 더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아마 이분들이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마 감염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 흘려서 봉사하시다 감염이 되신 건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지금 현재 15명이잖아요. 검역소 관련자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분들의 가족, 지인에게까지 또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2차 감염까지 이루어진 건데 인도 변이 같은 경우에 지금 알려지기로는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좀 더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주종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백신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 일정 부분 영향을 나타내는 즉 예방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밝힌 부분도 있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백신이 우리가 더 빨리 맞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서도 우리가 경계를 풀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확산되면 우리가 2차로 또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우리는 백신을 맞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개인 방역 잘 지키지 않고 그냥 행동하다가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네. 다른 남아공이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연구가 더 되어지고 백신도 아마 이제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유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백신에서 일정 부분 바꾸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약간의 변화가 변이로 일어난 거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백신 회사들도 아마 변이 네. 바이러스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맞으면 예방 가능하고 다만 그 전까지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인도 바이러스, 영국 바이러스, 여러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좀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이러스는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체 내, 세포 내에서는 생물체지만 밖에 있을 때는 무생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도 본인의 자손을 퍼뜨리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만약에 숙주가 되는 사람이나 세포를 공격해서 치명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숙주가 죽어버리면 본인의 자손을 퍼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변이를 일으킬 때 더 쉽게 퍼지면서 이 숙주인 세포와 또는 사람 이런 유인원들을 공격하지 않고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서 더 많이 퍼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실제로 최근에 발견되는 거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인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현재 그 바이러스의 변이가 되는 부위가 다른 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론과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의 그런 사회적 특성으로 인한 확산 그리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그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즉 확산이 더 빨라지는 건 맞지만 치명률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죠. 즉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들은 치명률은 낮아지고 대신에 확산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예방접종을 빠르게 맞춰서 기존의 변이 이전의 바이러스의 차단을 확산하면 아마 2022년에는 새로운 변이주가 바로 메인, 주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2021년에는 변이주가 주종이 아닌 현재 기술을 만들어진 예방접종을 빠르게 완료하고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는 변이주에 대응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러한 변이주에 대응하는 새로운 종류의 예방접종을 추가 접종함으로써 이 연결고리를 끊다 보면은 몇 년 안에는 계절성 독감처럼 지나가거나 제가 바라는 거는 사스 2003년처럼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